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안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해군력 증강 경쟁에서 점차 자신의 전략적 카드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상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KDDX급 구축함의 출현은 한국이 이 경쟁에서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KDDX 프로젝트는 곧 세부 설계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는 한국 해상 전투 능력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것이다. 경쟁은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 기업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KDDX 생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결의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지역 안보 도전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한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 지역의 전략적 해역 지배를 노리는 의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도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강대국의 군사력 증대는 동아시아의 군사균형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DDX의 등장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전략적 움직임으로 한국이 지역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다이내믹한 지역에서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보다 적극적인 안보 및 군사 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의 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미래 해상력의 중심이 될 KDDX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KDDX 프로젝트는 한국 해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총 6척의 배가 건조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 조선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전적으로 국내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이 순수 한국 기술을 이용해 전투함을 개발함으로써 이지스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세계 6번째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적 자주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부터 기본 및 세부 설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KDX-3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미니 이지스로 불리는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울산급 III 충남함의 성공적인 건조는 한국이 이지스 전투함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했음을 입증합니다. 하나오션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있으며 율곡 2함의 생산 및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KDDX 프로젝트의 수행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DDX 프로젝트의 성공은 새로운 기술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원부터 조선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은 프로젝트가 기술적 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해군 함대를 확장하고 개선함으로써 군사적 야망과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고출력 추진 엔진을 갖춘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분야에서의 선두적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프로젝트 입찰에서의 경쟁력과 수주 능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을 위한 KDDX 프로젝트의 발전은 인접 해군력, 특히 중국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40척에서 2025년까지 400척, 2030년까지 440척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수량뿐만 아니라 중국은 선진 기술과 무기 시스템의 수입을 통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55급 구축함의 등장은 미국 해군의 순양함과 동등한 크기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해군은 북해 함대, 동해 함대, 남해 함대의 세 주요 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함대는 중국의 전략적 지역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항공모함, 전투함, 잠수함 및 기타 지원 선박 등 최신 전투함들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55급 구축함은 특히 AESA 레이더 시스템, 첨단 통신 및 전술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대 전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다기능 미사일 발사 시스템과 근접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대량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의 빠른 발전은 뛰어난 전투함 생산 능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광범위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2020년 기준 미국 해군은 약 28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350척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품질 면에서 미 해군이 여전히 중국 해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수량 또한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해상 선박 건조 능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군대 유지 및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선소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남아있는 조선소도 대형 선박이나 고기술 선박의 신규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계속해서 자신의 해군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신 전투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신 호위함인 모가미급 아가노를 진수하여 이 클래스의 함정이 불과 2해 만에 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가노함은 만재 배수량이 500톤으로 한국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보다도 큽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주요 호위부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여러 호위대와 다양한 지원부대가 특수 임무 수행과 함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을 함대에 추가함으로써 일본은 호위함의 수를 48척에서 54척으로 늘리고 호위대를 5개에서 6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호위대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여러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한국도 해군력 강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KDDX 프로젝트, 즉 한국의 새로운 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이는 국가의 미래 해군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표시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지스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고급 전투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고급 전투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구축함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이지스함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7.8조 원의 투자로 2030년부터 2036년까지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 구축함들은 중국 및 일본의 함정에 비해 성능 면에서 우수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음을 크게 줄이고 낮은 속도에서 높은 속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전투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구축함은 인력 절감 시스템, 새로운 재료와 인공지능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함정의 무기도 외국 함정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전투력을 보장하기 위해 현무사탄도 미사일, 초음속대함 미사일, 해공지대공 미사일, 함대공이 미사일, 127포 및 새로운 세대의 근접 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구축함은 높은 전투 효율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국가의 해군 자위력 및 전투력을 미래 전장에서 강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KDDX가 완성되고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 해군의 제66기동함대가 마침내 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제66기동함대는 현재 한국 해군이 계획 중인 기동함대로 미래의 한국 해군 중심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66기동함대 프로젝트는 KDDX급 전투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자체 설계 및 제작할 예정인 현대적인 전투함 클래스입니다. KDDX의 개발은 기술적으로 큰 진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투함 자체 생산 능력을 보여주며 미국과 일본과 같은 소수 국가에 이어 독립적으로 이지스함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위치시킵니다. KDDX와 함께 한국은 세종대왕급 KDX-3, 또 다른 고급 구축함 클래스를 추가함으로써 전투함 편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두 클래스의 조합은 광범위한 해상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해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제66기동함대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부대, 항구에서 수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부대, 그리고 훈련 중인 부대의 세 가지 상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는 항상 전투 준비가 완료된 세력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생 및 유지 관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큰 해상 전투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제66기동함대는 4,500톤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함정들로 구성되며 최신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이 지역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및 정치적으로 복잡한 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66기동함대와 KDDX 프로젝트의 발전은 한국이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특히 해군 및 해양 안보 분야에서 그러합니다. 지난 1월 12일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 네이벌 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중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 엔티 액세스 에리어 디나이얼 AEAD 전략 구현을 위해 대함 탄도미사일 AS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2020년 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한국형 ASBM은 지난해 12월 중국 해군 활동에 대한 견제 방안에 이미 개발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한국형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구상을 ADD는 제시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들 장착한 저궤도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을 여러 개 띄워서 한반도 상공에서 적 군함 동태를 감시하며 위기 발발 시 포착한 적 군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한다는 원리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주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로 일단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는 비행체입니다. 이런 비행 방식은 최소 에너지로 최대한 멀리 날아가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최우선의 선결과제는 정확도 제고입니다. 탄도 비행 발사체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에너지로 발사해도 탄착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군사학에서 풍향, 풍속, 기온, 기압 같은 요인은 발사부터 명중까지 발사체 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탄이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탄도 발사체는 외부 탄도학적 요소를 모두 계산해 사격 재원을 산출하지만 실제 발사체 비행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측정해 사격 재원에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탄도 비행을 하는 발사체 개발에는 원형 공산 오차, 서큐얼러 에러 프라버빌러티 CEP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원형 공산 오차는 표적에 쏜 발사체의 50%가 명중한 원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가령 10발을 발사했을 때 표적과 가장 가까이 맞은 5발이 이루는 반경이 CEP입니다. CEP가 100M 나면 탄도미사일을 10발 쐈을 때 표적점에서 반경 100M 안에 5발이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CEP는 대체로 비행거리 시간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그만큼 사전에 계산하기 어려운 외부 탄도학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기에 개발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CEP는 킬로미터 단위에 달할 정도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 초기형의 경우 CEP가 3km 이상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발사하면 동대문 근처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탄도미사일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탄도미사일의 기본 원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ASBM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CEP는 고정된 타깃을 향해 탄도 비행체를 발사할 때 생기는 오차인 반면 ASBM은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이 세계 최초로 사거리 2000에서 2500km에 달하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주장하는 ASBM DF-21D를 내놓았다고. 하지만 정밀성에 대해 효과 있는 이론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에서 중국이 DF-21D로 미 항공모함을 맞추기는 힘들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DF-21D가 중국의 자랑처럼 항공모함 킬러가 되려면 실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우선 발사 진지부터 목표물까지 전 구간의 관측 장비 수천 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모함 조타수가 어느 방향으로 함수를 돌려 몇 노트 속도로 이동할지 알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 항모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위성도 항모의 위치를 계속 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ASBM 역시 중국 DF-21D처럼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한국형 ASBM이 노리는 타깃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움직이는 표적이 아닌 1000km 범위 내에 있는 고정 또는 이동 표적입니다. 미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ASBM 방식과 같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PRSM,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설에 ASBM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본형은 사거리 500km, 개량형은 700km 이상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ASBM 개념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ASBM은 표적을 정확히 맞춰 일격 필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ASBM 콘셉트는 적함에 중요한
부위 몇 개만 타격하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에는 탄두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진 자탄 SUBMUNITTION 대신 고강도 금속 막대로 구성되어 있는 얼터네이트 홀터넌로 불리는 탄두가 탑재됩니다. 해당 탄두는 높은 고도에서 폭발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금속 막대들을 표적에 내리꽂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운동에너지로 전차나 장갑차 상부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신의 지팡이 로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사의 개념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상대 군함의 핵심 센서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항모나 전투함, 이지스함 외부에 설치된 레이더와 통신기기는 그야말로 눈, 귀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핵심 장비입니다. 대단히 정밀하게 제작된 만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가지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금속 막대 몇 개만 명중에 충격을 주면 해당 군함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묵직한 탄두 중량을 갖추면서 ASBM으로서 기가 막힌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적용하고자 미국이 기술 개발에 한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벌 뉴스는 한국형 AEAD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는 ASBM은 현무 입이 탄도 미사일로 예측하고 사거리는 500km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 역시 우리 미사일이 500km 이내에 무엇이든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은 서해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 스렛에 따르면 현무 입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로 줄이면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 모두가 한국의 완전한 사정거리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PRSM의 탄두 중량은 90kg에 불과하지만 사거리 500km급 현무사는 1톤이고 사거리 800km급 현무사는 2.5톤에 달합니다. 현무사는 발사 지점으로부터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두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에 미군 PRSM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같은 임무를 부여하면 그야말로 어떤 미사일보다 파괴력 있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으로 ASBM, 통합 데이터 링크, 실시간 지상 지휘와 통제, 비용, 효율적인 감시와 통신 위성을 확보하고 서해안에 현무 IV를 대함 견제용으로 배치하면 한국은 유사시 중국 해군 북해함대, 동해함대 주력 전력을 5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있게 구축될 것이라고 네이벌 뉴스는 전망했습니다.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은 이전의 위협과 달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평가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달라진 방공망에 중국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무기체계의 최대 요격 고도는 400km 안팎이기 때문에 현무사가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자탄을 떨어뜨리면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기권에서 마하 4호가 아닌 마하 10 속도로 떨어지는 소형 금속 막대는 사실상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한국군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 근거지인 칭다오, 와다르는 충남 태안 반도에서 각각 530km, 470km 떨어져 있고 여차하면 중국 해군력 70%가 집중된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군 전략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와 개발하는 ASBM에 중국군이 크게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미국조차 모를 정도로 현무 IV들 발표를 했고 북한은 얼마 전 현무 IV가 10톤의 자탄을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그 승부는 해골력으로 판가름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국 해양차단 계획 네메시스 NMESIS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유 중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ASBM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꽉 잡아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한국군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수직발사관 신문을 장착한 3600T급 잠수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무한한 동력원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용해 잠수함 연맹회 장이 놀라운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SSBN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연내 해군의 부산 작전기지 등에 들어올 경우 1981년 3월 로버트 리암 SSBN 600일 이후 42년 만의 기항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기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특정 시스템,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건 핵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답해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무서운 핵보복 비밀병기인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왔다는 것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정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미 해군 원자력 학교에서 호주 잠수함 병과 장병들이 교육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최근 오커스에서 미국 커트 캠벌 조정관이 놀라운 발언을 꺼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오커스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이에 찰스 이덜 CSIS 호주 책임자는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을 사오려 했지만 미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미 의회는 핵잠수함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을 꺼려 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약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을 설득해왔는데 한국은 호주와 달리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나고 핵잠 원자로를 설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만 한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오커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말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는데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2030년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데 이 중에 3척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게 K2전차, K구자주포, FA50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방산 대박을 쳤는다. 지금 이보다 더 큰 대박은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EU에 국한된 입찰에서 역의 입찰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최대 3대의 잠수함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잠수함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3000T급 잠수함 장보고이는 장기간 수중 항해를 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 3는 AIP 공기불요 추진 체계와 리튬 전지를 탑재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말한 그 조건은 마치 한국산 잠수함을 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원하는데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무려 8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대우조선해양의 DSM-23천은 일본에 없는 SLBM을 달 수 있어 공격력에서 앞서는데 일본 다이계급 잠수함도 수중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위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지원 능력의 점수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지 기술 도입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용 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운용 자문 등 분야인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 운용 요원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캐나다 외에도 지금 인도에서도 잠수함 사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에 K9자 주포를 수출하면서 적시 납품 및 기술 이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례로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인도는 오랜 신뢰로 한화오션이 만드는 잠수함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잠수함 DSM-23천을 인도에 제안하면서 업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7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잘 나가자 일본은 40배 아파하고 있는데 잠수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치고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무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굴욕을 당하고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수출을 생각한 장비는 US-2 수상 비행정이었습니다. 수상 비행정은 헬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탑재량도 많아 먼 바다의 수상사고에서 구조할 때 유용합니다. 일본은 이를 인도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는 3년간 10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끝까지 일본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송기 CL을 UAE에 수출을 추진했는데 개발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래 가격보다 40% 상승하고 사막 지형과 군용 야전 비행장의 이착륙이 어려워서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참담한 실패는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인데 친일 노선을 걷던 토니 총리 시절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이 거의 성사되는 것 같더니 결국 정권이 바뀌고 프랑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신있게 여겼던 수출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 팔려고 한 P1 초계기입니다. P1 초계기는 일본이 어떤 적의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전략적 무기로 미군의 P8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의 최첨 단계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이 최고로 뽑는 야심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수조 원대의 초계기 수송기 수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며 성사되면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폐지 후 첫 대규모 무기 수출이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나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P1 초계기를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성의 한간부는 뉴질랜드에 P1 초계기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니온 게이자이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질랜드는 미국 해군의 P8 초계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에도 P1 초계기를 영국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의 P8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한국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일본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한국은 P10을 자랑하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와 전자정보 수집 ESM 장비가 실전에서 함선의 레이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PL 초계기는 신뢰가 떨어지며 영국 수출에 적잖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잘 나가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일본 방위산업은 완전하게 수출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과도한 자신감 간 오만한 세일즈 방식을 비롯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방위산업에서 철수했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로 서로 경쟁하며 방위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의 수출과 세계 무대를 향한 방산 수출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드디어 천문가 실전 배치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 화사단은 지난 28일 천문의 개량형 호마르케이를 받아 눈보라를 뚫고 설원에 배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천문은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배치해놓은 다연장 로켓으로 주요 육군 군단 포병여단과 해병대에 1개 대대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폭설과 흑한이 심한 서북도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천문은 이러한 험악한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천문은 K9, 레드백과 같이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부터 설원과 사막과 정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해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일 최고 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최전방에 배치되어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산 로켓 발사기는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실전 배치된 천문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제때의 군대를 현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 속도만 높이면 됩니다. HSW는 최소한 2교대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호마르. 이건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수백만 개의 화물 탄약을 주문할 시간입니다. 브라보. 더 주세요. 나는 이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거 모스크바로 날아갈까요? 이번에 혹한이 찾아온 폴란드 최전방에 천무가 배치된 것을 보고서 지금 노르웨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혹한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미 K2전차를 현지에서 동계 시험 평가를 까다롭게 했고 K2전차는 최고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2전차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이제 K239다 연장 로켓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장거리 로켓포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천무 등 로켓포 구매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천무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을 비롯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도 쓸 수 있어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방공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로켓포 천무를 이용해 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트롬스에 로켓 포병 사단이 창설됐지만 핀마르크 지상사령부에도 새로운 전문 장거리 포병 사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핀마르크 지상사령부는 수도 오슬로에 주둔하는 대대급의 국왕근 위대가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신설 포병 부대가 새로운 장거리 로켓포를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입찰 과정을 준수할 경우 신설 부대는 2029년에 로켓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이미 K9자 주포를 구입해서 운용에 큰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24문과 탄약 운반차 6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 썬더 155 자주포 3문, K10 탄약 재보급 차량 8대를 인도하는 옵션에 서명하며 추가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은 결국 독일 레오파드 EA8에 밀려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의 신뢰는 낮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공방어에 투자하고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독일 레오파드 EA8 주력 전차 18대를 구매하는 옵션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를 더 구입하기보다는 300km대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실전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를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사우디는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거나 같은 무슬림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아랍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는데 큰 타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사용한 무기가 천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인데 미국 M270 MLRS와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천무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들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였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K9자주포에 이어 K239 천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품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동시는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위산업 야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반을 닦을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리지넥스원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한 한국형 패트리엇 천공II는 사우디로 조 단위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와 천공을 위해 체결한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사우디는 인도에 이어 세계어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으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 탄도미사일, 무인기 미음 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어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사우디는 천공이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사우디로 수출기를 열면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국의 독과점 지위를 깰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망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에 무기를 수출할 일은 없겠지만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에게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점 국방 강화가 절박한 국가들에게 한국은 구세주 같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국 인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마노즈 판데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K9 자주포 바지라 추가 도입과 드론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안을 통해 K9 자주포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형인 K9 자주포 바지라천 등의 힌디어 백문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도의 K9 추가 구매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를 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나 로켓포의 기술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중국은 자신들의 로켓 기술 응용력을 과시해 비웃음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소방대에 산불진화 24연장 122mm 다연장 로켓이 있다고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연장 로켓 소방차는 산림화재용으로 군 다연장 로켓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24발의 소화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3km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이 잘 나는 미국에서도 안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소화 효과도 검증이 안 되었고 불량으로 인해 불확산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민간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불에 잘 붙는 나무를 없애는 방식이군요. 역시 대륙의 발상 신박하네요.